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해대학 산학협력 포럼에 우리 산업체 관계자분들 대상으로 21세기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시효의 마음가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된 부산의 변화혁신 아카데미 하동식 원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이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인코딩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는 약 한 9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전체 강의를 90분 동안 다 이렇게 촬영할 수 없어가지고 1부, 2부, 3부 뭐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이런 많은 실제적인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법론을 몰라서 사실로 변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 변화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 분석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실질적으로 산업공학을 다 전공을 했었습니다. 울산대학,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요. 뭐 바로 제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고 바로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변화가 필요하냐? 아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소리 소문 없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싫든 좋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미 국경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 말은 초경쟁 환경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성숙기에 진입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비 시장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혁신이 아니고는 또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속도전이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을 때는 그게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런 무역 장벽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사례를 들기 전에 간단한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의 유명한 아리마 히데코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1902년생입니다. 그런데 여자 나이 46세. 사실 이 여자는 도쿄 외곽의 고탄다라는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워낙 세가 비싸가지고 1,000원, 2,000원짜리 커피 팔아가지고는 세를 내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 고민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커피로서는 승부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부가가치가 많은 게 뭘까요? 아무래도 커피보다는 술이겠죠. 그래서 여자가 1951년도 나이 드디어 49에 그야말로 긴자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여주는 거 이거는 긴자역에서 바로 내리면은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이런 상가 건물들이나 이런 관공설들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많지만 이 상가 안쪽만 들어가면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환락가죠. 한마디로 술집만 약 한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긴자 장소를 옮겨가지고 술집을 할 때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고탄다에서 커피숍을 하던 5명의 대표님들이 이런 긴자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긴자라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요. A라는 여자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바를 생겼죠. 그죠? 그리고 약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한 3개월 뒤에 또 B라는 여자가 또 술집을 차리고요. 또 B라는 지역에서 또 뭐 한 50m 떨어진 곳에서 C라는 여성분이 그죠? 또 2개월 뒤에 이런 술집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픈한 여자하고 제일 마지막에 오픈한 여자하고 약 한 7개월 정도 그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 결국은 60%가 망합니다. 결국은 3명의 여자가 결국은 이곳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에 또 한 여자가 결국은 술집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9년 만에 아리마 히데코라는 여자만 결국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80%는 망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나도 언젠가는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왕 망할 걸 한번 몸부림이라도 한번 치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여자는 평생 3가지를 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드디어 나이가 한 60 정도 되니까 머리도 새고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 당시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머리가 새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고객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매만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되면은 미용실에 가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두 번째인 게 뭘까요? 인적 네트워킹입니다. 나름대로 한 9년 정도 술집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저 김 사장님하고 저 박 사장님을 서로 소개해 주면은 서로 시너지가 생기가 윈윈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결국은 인적 네트워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함부로 사람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이 사람의 코드가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서로 사업에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개받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계속해서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 가게가 소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 바에 가면은 뭐가 생긴다?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차츰 고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제일 잘한 게 이겁니다. 고객이 오면요, 이 일본에는 술집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혼자 오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다가 또 저쪽 테이블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왕 대화를 나눌 것 같으면은 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가 아팠더만은 아무래도 긴자에 그 종합 상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경제나 경영이나 뭐 환율이나 주식과 같은 이런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 히데코가 그때부터 경제 경영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술집을 그만두고 뭐 석사 박사를 공부할 수는 없고요. 술집을 하면서도 이렇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읽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신문의 광고를 제외한 전체 기사를 다 읽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걸리는 일들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뭐가 돼버립니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경제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자 지역에 여자가 소문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긴자 지역에 한마디로 그저 이름 난 그런 술집 마담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긴자 마담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몇 살까지 여러분들 이 여자가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기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101살까지요. 왜 이 여자가 2003년도에 101살 되는 날 죽었단 말입니다. 죽는 바람에 결국은 일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101살까지 한마디로 경제활동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제가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강의 보통 2시간 하면은 1시간 하고 10분 쉬잖아요. 10분 쉴 때 저한테 찾아옵니다. 교수님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엄청 변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나이 좀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변화하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101살 됐습니까? 보십시오. 아리마 히데코라는 여자는 101살 되던 죽는 순간까지 변화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했던 긴자 골목에서도 여자는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교수님 아닙니다. 또 다시 좀 변해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결국은 나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는 순간까지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이 왜 힘들까요? 저는 이 4가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재비 비싸죠, 그죠? 엄청 올랐습니다. 법인세도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뭐 그래 물류비용이 비쌉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은 뭐 돈이 좀 필요해서 돈을 벌리잖아요. 근데 보통 제1금융권에서 좀 저금리를 빌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제2금융권 좀 이자가 비싼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약 한 35%가 한마디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이자도 못 냈습니다. 그만큼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복병이 한 게 또 여러분들 뛰어들었죠. 이 코로나19라는 게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코로나19라는 이런 복병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한마디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일게요. 뭐 기업하시는 분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따라가 주면은 이게 상쇄가 되는데요. 이 생산성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일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들보다는 일하고 관련 없는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보통 자녀들한테 이 사업체 잘 물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대해서 끝내겠다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연구개발 잘 안 하죠. 뭐 조급원들은 자연적으로 의욕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국가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한마디로 기업하지 않으면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노멀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이미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실업 시대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자. 아마 조금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는 괜찮지 않았느냐. 그래도 과거에 잘 나갔을 때 그런 그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거의 영광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게요. 거의 이미 자그마한 차이가 1, 2등을 갈려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에 엄청난 차이를 내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엄청 힘든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을 조사한 겁니다. 이름하여 백년 기업들, 장수행 기업들, 굿두 그레이터, 빌드 투 라스트. 이 한때 뭐 짐 콜린스 이 책이 엄청나게 경영인들한테 읽혔습니다. 그죠? 이 현재 오늘로 제가 나이를 다시 환산했습니다. 미국의 P&G 184살, 필립 모리스 174살, 아멕스 171살, 나이 제일 작은 어린 놈이 월트 디즈니 98살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사해 본 겁니다. 한마디로 평균 20년, 30년을 견디기 힘든 이런 기업 사회에서 어떻게 100년 이상 장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장수행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뭔지 아시죠? 끊임없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 시대가 오면요. 그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변화에 노출돼 가지고 기업 자신 사고도 바뀌고요.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직종으로 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라는 큰 주제에 의해 가지고 변화를 하는 기업만이 여기까지 살아남더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에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사진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째비한테요, 선생님이 네가 뭐가 되고 싶은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한 여자애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딱 적어놨죠. 내가 크면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림을 쫙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이 그림 어떤 그림처럼 보입니까? 엄마가 무대에서 뭔지 모르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옆에 막 술 취한 사람들이 팁을 주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이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이런 봉쇼를 하는 스트립 그림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로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자녀들한테 그저 좀 숨기고 일을 할 것이지. 그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꼬마애도 크면은 엄마처럼 스티커리 되고 싶다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이 꼬마애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니?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이 꼬마애가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선생님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거는 내 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이 그림을 본 거라는 겁니다. 실제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꼬마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난주 우리 동네에 눈이 많이 와서 선생님이 1교시하고 다 집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폭설이 많이 오니까요. 나중에 오후 시간 되면은 자녀들, 학생들 집에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눈이 좀 작게 봤을 때 다 집에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애가 안 그래도 그날따라 좀 일찍 그저 그 학교를 나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엄마가 일하는 곳에 엄마 보러 놀러 간 거예요. 그날따라 눈이 오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게 눈 청소하는 기계입니다. 그죠? 이런 아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군대에 다닌 사람들은 이 눈 치우는 이거 잘 알 거예요. 그날따라 이 동네 사람들이 엄청 이거 사러 왔어요. 10달러짜리. 마침 이 꼬마이가 엄마 가게에 갔을 때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엄마가 막 이게 팔기에 바빠가지고 뭐 딸님이 한 것도 몰라요. 그때 이 꼬마이가 그게 생각났는가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엄마처럼 또 많이 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이 그림을 왜 이런 스틱별로 봤을까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런 고정관념이 그죠? 머리에 박혀버렸다는 이야기죠. 재미나는 시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분들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문. 이 손잡이 문을요, 40, 50대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4살, 5살짜리 어린애의 그룹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뭐 40, 50대들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에 만약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잡이를 돌리겠죠. 그죠? 돌려가지고 앞으로 당기든가 밀든가 그래 할 겁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40, 50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안 열립니다. 안 열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방문을 탈출한 겁니다. 그런데 4살, 5살짜리한테 이런 실험을 하니까 4살, 5살짜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돌려가지고 당겼다 밀었다 해도 안 열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설립니다. 열어. 이게 여는 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손잡이를 보자마자 연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죠? 땡긴다, 민다는 생각을 하지.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이 좋은 것지만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에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레이 커즈와일. 아마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명가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가인데요. 어떤 걸 예측하느냐?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특히 미래의 기술 쪽을 많이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예측한 것들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갑니까? 구글에서 데려갑니다. 구글.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의 직업이 구글의 기술이사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AI, 그죠?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1947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 72살입니까? 그죠? 나이가 좀 많죠. 이 사람이 최근에 지은 책 이름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책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래프 도표 한번 보십시오. 도표 보면은 빨간 선이 있고 녹색 선이 있죠. 그런데 1950년도마다라도 녹색 선이 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가 딱 되면은 이 녹색 선이 빨간 선 위에 있습니다. 빨간 선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지능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요. 인공지능의 지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앞으로요, 먼 시간까지 걸릴 거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보다도 기계의 능력이 훨씬 우수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하게. 여러분들 이미 육체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미 기계한테 뺏겨버렸죠. 여러분들이 삽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땅을 잘 판다 하더라도 구르삭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 아무리 톱질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그죠? 전동톱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육체적인 거는 이미 인간이 기계한테 이미 지배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계보다 낫다고 했던 이 뛰어났던 이 인간의 추리 능력, 사고 능력, 예측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년만 지나면요. 로봇한테 이미 뒤져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이 사람은 앞으로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최소한 150살에서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 관건이 뭡니까? 그 기술이 도래될 때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줄 아시요? 아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영양제, 비타민제를 200알 먹습니다. 200알.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100알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런 뭡니까? 이게 요즘에는 비타민제가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100알 정도만 먹어도 옛날로 치면은 200알 정도 효과가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은 영양제 먹는 데 들어가는 값만 1년에 11억. 왜?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인간이 150살, 200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오는 이런 시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미래의 큰 변화일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게 연결되는 초연결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사람과 사람끼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사물과 사물들끼리도 서로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일조개의 센스로 이런 연결되는 초연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초연결로 인해서 막대한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코마즈라는 회사가 아주 뭐 일본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뭐 그 경쟁 회사로서는 우리 두산 인프라코아인데요. 보십시오. 인프라코아가 이미 지금 코마즈한테 많이 밀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두산 인프라코아가 두산 인프라코아가 실제로 시장 점유도를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마즈를 따라잡을 수 없죠. 이 코마즈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응되는 이런 IoT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계를 실제적으로 이 굴삭기를 제일 많이 실제적으로 사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금 동부가 다 발전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새로운 서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공업 용지도 다시 닦아야 되고 산도 닦아야 되고 길도 놔야 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주택단지도 들었어야 되고 학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런 굴삭기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엄청 삽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작은 건설 회사에서는 그 제품을 원론을 다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20% 정도 돈만 주고 한 80%는 한 4, 5년에 나눠서 이렇게 갚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냐면은 이 기계를 사갔던 이런 자그마한 이런 토건 회사들이요.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 사업이 어떤 데는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 2, 3년 만에 한마디로 돈도 안 가고 돈만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마즈가 어떤 깨를 낸 줄 아십니까? 이 코마즈가 이 기기 안에다가요. 도난 방지 목적으로 전자 센서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굴삭기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동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동을 딱 켜는 순간에 도난 방지 센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계가 이동하는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기계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 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토건 회사에서는 이 기계에 대한 가동 시간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기계가 작동 시간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빨리 빚을 독촉한다든가 정 안 되면은 뭐 기계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센서를 부착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다 보니까 기계마다 많은 데이터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뭔가 이라면은 기계를 사간 그런 업체에서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떤 부품이 고장난다, 몇 시간 이상 사용하면 어떤 부품이 고장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큰 빅데이터가 되니까요.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사간 입장에서는 이게 기계가 고장났고 난 이후에 고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품이 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계가 이 비싼 기계가 한 3, 4일 동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로 봐서는 엄청 손해죠. 근데 이 업체로 봐서는 더 큰 손해가 뭔가 하면은요.
자기가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길을 못 맞출 경우에는 다음에 강극봉사에서 이 사람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토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면은 결국은 딱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맞춰주는 것, 납기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기계가 고장났을 때 A에서 받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납기를 못 맞추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코마저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당신 회사 지금 이 기계 어느 정도 사용했다. 그러면은 A라는 부품 지금 곧 고장날 확률이 많으니까 빨리 갈아 끼워. 그러면 고장나기 전에 부품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난 이후에 스톱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코마저 굴삭기를 살 수밖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굴삭기라는 게 여러분들 기계 산업 끝에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전자산업이고 통신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 건설 현장에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건설 현장을 촬영해 옵니다. 그래서 촬영했던 이런 모든 정보들을 코마저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해서 입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일본에서 중국 업체에 팔았던 엄청나게 많은 그 굴삭기에 대한 매일매일의 정보가 계속해서 코마저 클라우드 서버에 몰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삭기에서 고장이 났다면 보십시오. 그럼 옛날에는 이 굴삭기에 고장나면은 이거 굴삭기를 고치기 위해서 AS팀이 그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굴삭기 부품들마다 고장나는 그런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 굴삭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알려준 그런 것 가지고 다 실제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만 AS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마저 전체로 봐서는 AS 비용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중국까지 그죠? 가가지고 AS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굴삭기를 산 업체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장이 나면은 빨리 고쳐가지고 정상 회복해서 빨리 그죠?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코마저는 코마저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빅데이터로 재미를 보고 또 이 기계를 사갔던 이런 토건 회사에서는 빨리 수선되고 빨리 수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빨리 맞출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상이 되니까요. 이 코마저 이런 굴삭기가 중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세상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그죠?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라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어떠한 회사를 많이 인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인수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뭡니까? AI입니다. AI. 결국은 인공지능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45년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의 세상은 엄청 급격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MS나 아마존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빨리 선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의 추이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많이 만나느냐. 그게 앞으로 그 기업의 미래입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7, 80년대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현대자동차 밑에 있는 1차, 2차, 3차 밴드가 다 잘 먹고 잘 살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지금 뭐 이런 불경기고 코로나19인데도 이 회사에서는 뭐 매년 주가가 엄청 튀고 있죠. 그죠? 한때는 뭐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그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데요. 거의 작년부터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그 재산의 거의 60%밖에 안 됩니다. 월등한 차이로 지금 이 아마존이 한마디로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인간이 기계의 지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죠? 미국의 유명한 가트너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미 지나갔죠. 약 한 300만 개의 일자리들이 아마 로봇들이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로봇의 지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벨트라인에서 일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 로봇이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앞으로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노동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어른들도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IBM에 있는 그런, 그죠? 그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왓슨, 그죠? 왓슨으로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진단하잖아요. 심지어 치료까지도요. 미국의 로스라는 그런 그 인공지능 그거는 법률을 다 여기 다 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특히 스포츠 관련돼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의 거의 98%가 사람이 안 씁니다. 그 다 인공지능 로봇가 그런 기사를 땄습니다. 주가 예측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주가 시장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한때는 뭐 주식 같은 거 분석해 주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요즘 다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 같은 데 가면은 뭐 그 주가 옛날에 하던 그런 사람들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뭐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페프라는 이런 세계 최초의 인간의 감정까지 인식하는 이 로봇. 이 로봇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요코하마 전자상가의 커피 머신 판매점에서 점원 대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원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 뭐 기계 한 200만 원 정도만 주면요. 뭐 고객 응대들 다 잘합니다. 고객이 기계들마다 그 뭐 성능이라든가 기계에 해당하는 거 물어볼 때마다 척척척척 대답하죠. 심지어 고객의 마음까지도 읽고 대답합니다. 2015년도에 뭐 판매했는데요. 뭐 판매 시작 단 1분 만에 뭐 1000대가 다 매진됐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 10,000여 대가 판매되고요. 그래서 뭐 베스킨라빈스나 네스카페나 유니클로나 뭐 야스다 생명, 오키나와 생명에서도 한마디로 직원 대신 그런 상담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죠. 일본에는 호텔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그죠? 그래서 일본 저도 뭐 여행을 가다 보면요. 일본 가면요. 택시 비용 비싸고 한마디로 호텔 비용 엄청 비쌉니다. 그 인건비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종업원들을 안 쓰는 이런 호텔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헨나 호텔입니다. 헨나 호텔. 여기에 여러분들 뭡니까 손님들 오는데 이거 응답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 아닙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 기계들입니다. 왜 뭐 호텔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앞에 데스크에서 질문하는 거 뭐 별거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방 있느냐, 창가 좀 방 좀 돌라,
어, 그리고 뭐 언제까지 머무를 것이다 하는 뭐 그 정도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대하는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인공지능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호텔에서는요, 한 12종류의 한 200여 대의 로봇들이 고객들을 서빙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론트 담당하는 것도 로봇이고요. 짐을 운반한다, 뭐 여러 가지 객실 서비스, 고객 안내, 투숙집 보관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도 조식 먹으러 가죠, 그죠? 그런데 그 조식 먹으러 가는 셰프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 인공지능 기계들입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대형 쇼핑몰인 메트로인 일정에 가면요, 카페 X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커피 내주는 저 기계 있잖아요. 이 로봇 바리스타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죠, 그죠? 앞에 그 보면은 태블릿 있죠, 태블릿 PC에 또는 뭐 카페 X의 앱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7개 메뉴가 있답니다. 7개 메뉴에다가 커피 콩 품종만 딱 선택하면요, 바로 2분 만에 커피 내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 결제는 태블릿 PC나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서 하면 돼버리니까요. 뭐 제 주변에 있는 그 은퇴한 그런 분들이요, 앞으로 제2의 잡을 이런 또 뭐 바리스타를 꿈꾸는지 바리스타 학원에 가가지고 뭐 몇 개월 고생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데 저는 앞으로 그게 과연 바리스타 그런 사람들을 쓸까? 왜? 사람보다 흐른 기계 한 대만 사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바리스타 그런 자격증은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좀 고가의 그런 비싼 그런 곳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거의 일반적인 대중 그런 그 커피숍에서는 이 로봇 바리스타만 한두 대 설치하면요, 어지간한 거는 다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뭐 메뉴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커피 품종 선택하는 것도 더욱더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계입니다. 연계.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이런 빅데이터나 크라우딩 컴퓨팅이나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도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업종들하고 이런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미국의 P&G라는 회사는 이미 R&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서치라는 말 대신에 커넥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R&D라는 말 대신에 C&D, 어떻게 한다? 커넥트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협업한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프랭클이라는 과자 아시죠? 그죠? 이 과자에 보면 여기에 이거 식용색소로 이런 음식물에 인쇄를 해놨잖아요. 이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거 R&D를 통해서 이거 식용색소 이거 그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잘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태리의 제과점에, 작은 제과점에 가니까 이 제과점에서는 이런 자기의 과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용색소를 음식물에 인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기술을 우리한테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줄 테니까. 그래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회사 거 그냥 가져와서 써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강의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부, 3부에서 또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2부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변화가 왜 힘드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활동적 타성과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는데요. 뭐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죠? 활동적 타성은 도나드 스리라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한 말입니다. 실패하는 기업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들을 이 사람은 성공의 덫이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성공했던 방식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파괴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번 성공했던 그 방법, 과거 하던 방법에 더 집착하는 것을 일명 성공의 덫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어떤 투철한 각성과 분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잘 아시죠? 법정 스님입니다. 저도 예전에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우연한 기회에 강연장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삼성에 강의를 갔는데 마침 법정 스님이 1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했고요.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의가 돼가지고 제가 강의장에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법정 스님이 1시부터 3시인데 2시까지 강의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강사 대기실에 들어간 겁니다. 딱 보니까 제가 법정 스님인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뭐 법정 스님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 배다관리 강의할 스님 다음에 제가 강의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차피 1시간 동안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뭐 법정 스님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스님 제가 1시간 동안 시간 정한 이유가 있는데 혹시 스님 강연을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스님 관계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 강의를 1시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앞전에 1시간은 듣지를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1시간 들은 것들을 제가 크게 4단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마침 법정 스님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너무나 제가 변화관리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정 스님이 했던 제일 첫 마디가 우리는 한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쳐야 된다. 제가 앞전 강의 시간에 그 일본의 마담 기억나죠? 그죠? 한평생 101살까지. 그리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법정 스님이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슨거나 한 가지다. 우리하고 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죠. 저희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30%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인문학적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은 거라는 겁니다. 뭐가 녹습니까? 마음이 녹슬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슬고 머리가 녹슬고 나중에는 손발이 녹슬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법정 스님도 뭐가 녹이냐? 일상의 타성과 게으름이 녹이라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 이게 변화의 단초라는 겁니다. 이 오른편 이 여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변화해야 되죠. 그죠? 다이어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거울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날씬한 건데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아마 마음은 그렇게 썩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함으로써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변하지는 않죠. 그죠? 자, 간단하게 두 번째는 성우를 죽이라는 겁니다. 성우. 성스러운 소. 이게 성우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조직의 절대 불가침한 능력에 속하는 거. 이거 과감하게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여러분들, 라면 하면은 성우가 뭡니까? 라면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 라면 국물이잖아요. 뭔지 모르게 불구스름하고 좀 매콤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도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깼죠. 꼬꼬면을 만들면서. 물론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개발한 겁니다. 과감하게 라면 국물이 굳이 그저 빨갈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로 뭐 곰탕 국물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뭐 팔도라면은 이건 만들고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죠. 그죠? 이게 좀 호기심으로 찾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꼬꼬면을 뭐 그렇게 먹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마 팔도에서는 설비 투자한 거 충분히 본전 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게 네모난 수박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죠. 그죠? 이거 수박은 동그래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니까 이런 수박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네모나니까 파는 사람들 아무데나 툭툭 던져 나오면 되고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편하죠. 그죠? 쫙 잘라가지고 케이크처럼 잘라 먹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그란 수박보다도 무려 4배 내지 5배 정도 비싸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엄청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붕어빵도 안 하시죠. 저희 동네에 붕어빵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4마리에 1,000원 하다가 요즘에는 3마리에 1,000원 하고 최근에는 또 2마리에 1,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가장 큰 불만이 뭔가 이러면은 이 붕어빵이 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만들고 또 안에 그 앙금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앙금을 좋아하니까. 근데 붕어빵 여러분 먹으면 알다시피 대가리 먹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배 부분에 조금 안고 좀 먹으려면 또 금방 꼬리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붕어빵 파는 아저씨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좀 크게 만들고 앙금 좀 많이 넣고 그 대신 한 마리 한 1,000원 정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내를 탁 쳐다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들 했더만 학교 선생님들은 한마디 세상 물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1,000원에 4마리 주다가 3마리 주다가 2마리 줘도 이게 비싸다고 야단인데 한 마리 1,000원 누가 사 먹겠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안에 안고 좀 많이 넣고 조금 크게 만들면은 충분히 1,000원 먹어도 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될 것 같는데요 이라고 말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우연한 게 서면에 가가지고 서면 뒷골목에 롯데호텔 뒷골목에 이 붕어빵을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야, 이 엄청나죠. 그죠? 정말로 딱 내가 원하는 붕어빵이야. 그런데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안에 커스타드라는 제일 뜨는 겁니다. 붕어빵 한 마리 2,500원. 여기 앉아 팥이나 크림치즈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려 3,500원입니다. 3,500원. 그래서 내가 이거 한 개를 사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던 아저씨한테 가지고 왔잖아요. 아저씨가 먹어보세요. 딱 정말로 붕어빵 먹는 순간부터 이 앙코가 딱 들어오니까요. 비싸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얼마냐 물었어. 그거 3,500원짜리다. 팔리는 예. 오늘 방송 저녁에 한번 가봐라. 그럴 때 호텔 뒤에 있는데 늦게 가면은 이거 못 삽니다. 했던 말은 이 아저씨도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내 말 듣고 1,000원에 안고 좀 내가지고 1,000원짜리 게 만들어 보소. 몇 개월 내 같으면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만듭니까? 했더만은 붕어빵 틀이 없대. 야, 그래서 내가 아저씨 참 한심합니다. 붕어빵 파는 이 집에 가가지고 그 붕어빵들 어디서 사는 거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다 손에 쥐어줘야 돼요. 이거 이 집에 가가지고 그 붕어빵들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고 그 가서 구입해 했으면 될 건데 끝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아마 제 강의 들은 사람들 중에 아마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 이거 붕어빵 한 1,000원짜리 조금 크게 만들고 이거 한 꽃 좀만 넣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대박 칠 거예요. 여러분들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와인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와인은 뭔지 모르게 좀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마셔야 된다. 제 말 맞죠, 그죠? 와인은 뭔지 모르게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소에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와인은 한번 따면 다 마셔야 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저게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와인을 한번 따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내하고 친구하고 같이 한 병 다 못 먹을 정도 되면은 와인 못 먹는 겁니다. 막, 맥주나 먹고 마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용량의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이제 와인은 뭔지 모르게 멋진 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장님들도 그 추석 선물이나 설 선물로 아마 와인 선물이 좀 받았을걸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와인 잔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마누라 보고 와인 한 잔 하자 이러는데 마누라가 아직까지 여보 잔이 없어? 그럼 잔도 안 사고 왜 넣어? 그렇다고 이거 뭐 그렇게 따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컵에 따라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들 와인은 왜 저렇게 이렇게 볼 있는데 맛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저거 이어가지고 여러분 코를 가지고 한번 향기 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번 띵 둘리 가지고 목구멍에 한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한번 굴리 가지고 탁 넘겼을 때 향하고 저기 맛을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으로 와인에 필요한 거 오픈합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코르크마개에다가 뭐 젓가락 이어가지고 나중에 묵다 보면은 막 안에 그 저기 코르크마개가 목에 걸려가지고 막 그 와인 묵다가 반은 버리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없으면 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한 서너 가지의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그죠 요소들 때문에 사실 와인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회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거. 이런 장소의 제약, 용량의 제한, 그리고 완잔이 있어야 된다. 오픈해 가서 된다. 이거 없이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더 튤립이라는 영국 와인입니다. 이런 은박지만 바로 바로 그저 은박지만 벗기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와인. 얼마나 편합니까? 플라스틱 잔에. 먹고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 번 딱 먹을 때 187.5ml. 거의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이거 장수의 제약을 안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행기 안에서도 이거 팝니다. 영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호텔 객실에서도 팔고요. 심지어 콘스토어에서 팝니다. 왜 쉽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개발되자마자 전년 대비 매출 28배, 2,800%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딱 깨트리는 순간에, 서울을 깨트리는 순간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한 회사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와인의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맥주도 캔에 마시듯이 와인도 캔에 마시면 어떨까 개발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장님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미적 감각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캔을 마시게 되면은 중요한 거 향을 못 맡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향하고 맛인데
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박쳤습니다.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변화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거 쉽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 캠벨 슈퍼 회사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죠? 캠벨 슈퍼 회사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토마토 판촉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왕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매년마다 이런 가을에 토마토 판촉 행사를 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 이거 왜 하느냐? 그랬더만은, 옛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1차 세계대전부터 계속 했어요. 해봤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수프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사 안 해도 잘 팔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판촉 행사를 막 아무 생각 없이 가을만 되면은 아무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나는 건 뭔지 압니까? 제가 대학교에 교수를 할 때요. 학생들 보면은 제일 첫날 앉은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제일 첫날 앞에 앉아가 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면은 막 그 애는 졸업할 때도 앞에 앉는 거예요. 뒤에 앉아 놓으면 끝까지 뒤에 앉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큰 불편함이 없으면은 막 현 상태대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업에도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일을 하는가 정년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본 적도 있습니까? 매년 했으니까 막 관행처럼 하는 관행처럼. 이거 과감하게 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조직 문화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조직 문화를. 이 울창에 이거 원숭이를 넣어놨죠, 그죠? 원숭이를 넣어놓고 굶기는 겁니다. 굶기는 거예요. 원숭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숭이에 어떤 장치를 했느냐? 이런 줄을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가. 그런데 바나나가 어디에 달리는가 하면 수도꼭지 위에 달렸어요. 근데 바나나를 딱 떼는 순간에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확 쏟아지게끔 그래 장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숭이를 처음에 4마리를 지났 4마리 놓고 실험을 합니다. 야, 배는 고픈데 바나나는 저기 있는데 한마디로 나무 위에 열려있는 바나나 같으면 당장 따먹을 건데 저기 뭔지 모르게 막 수도꼭지 밑에 달려있으니까 원숭이도 눈치가 빠르단 말입니다. 저기 따먹으면 뭔지 모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면 그때 그래서 아무도 안 따먹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 원숭이가 용감하게 가서 따먹죠, 그죠? 왜? 뭐 이러나 저러나 굶어 죽거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사고를 당하나 막 어차피 따먹고 죽자 싶어가지고 딱 따먹으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따먹는 순간에 저 따뜻한 물이 확 쏟아지니까 이 따먹은 원숭이는 그저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 그런데 그 옆에 3마리 원숭이, 그 구경하던 원숭이들은 이 따뜻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찍겠죠. 뜨끔뜨끔뜨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이 화상을 입은 원숭이를 병원에 보내버리고 이 3마리 원숭이에다가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딱 넣어놨습니다. 그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거야. 배가 고프잖아요. 앞에 있는 3마리 원숭이는 한번 한 놈이 따먹다가 도대체 당한 것을 아니까 당연히 안 따먹겠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슬금슬금 땀으로 관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마리 원숭이가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임마 그거 따먹지 마라. 지난번에 박이라는 원숭이가 그 따먹다가 따뜻한 물이 쏟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만 듣고 이 신이 원숭이는 안 따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3마리 원숭이 중에서 한 마리를 빼고 새롭게 한 마리를 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당했던 원숭이 2마리에다가 한 번도 안 당했던 원숭이 2마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한 번 당했던 이 원숭이가 이 두 마리 또 원숭이를 말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더 투입하면서 앞전에 원숭이를 한 마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당한 원숭이 한 마리에다가 당하지 않는 원숭이 세 마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한 번 당했던 한 마리 원숭이가 이 세 마리 원숭이한테 말리는 거야. 따먹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이 원숭이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원숭이 우리에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네 마리 원숭이가 있습니다. 행동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겁니다. 조직 문화.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이미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야. 박원숭이 괜히 까불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는 일이나 잘하지. 왜 괜히 까불대가지고 새로운 일 하다가 니 실패하면 니만 골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문화가 그죠? 계속해서 만년 내는 이상은 그 조직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그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박원숭이한테 그래 우리 회사는 니 같은 놈이 필요해. 니같이 좀 용기 있고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그래서 이놈한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주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전에 가만히 있었던 세 마리 원숭이로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 나도 뭐 한번 따먹고 그죠? 한번 화상 한번 입고 그죠? 또 그럼 그죠? 사장님이 나한테 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용기 있게. 나츠메 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돈 1000엔짜리 그 표지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재미나는 고양이 작가입니다. 고양이 작가. 이 사람은 일본 최초의 1호입니다. 1호. 영문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 가서 그 문부성에서 다 돈을 다 대줘가지고 국비로 이제 영국 가가지고 영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뭐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해화 같은 부분에는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영문학 공부하면서 특히 영국에서 살면서 외롭고 해서 고양이를 키웠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양이 습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자기 소설에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일명 고양이 작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여러분들 소설가들이요, 소설을 한 개 쓰고 마무리되고 나면 또 새로운 소설을 쓸 때 약간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 저쪽에 북쪽 지방에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양이가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 사람이 고양이에 관심이 없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죠? 흘러 넘길 건데 이 사람이 마침 고양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가 굶어 죽는다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고양이가 굶어 죽을까 그 연구해 봤습니다. 일본의 북쪽 지방은 겨울 되면은 낮이 상당히 짧습니다. 해가 빨리 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한 2, 3일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고양이가 한마디로 기진맥진해가지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본의 북쪽 지방, 홋카이도 이런 지방에 사는 고양이들은 굶어 죽든가, 안 그러면 좀 빼빼해야 됩니다. 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작으니까. 물론 이거는 다 야생 고양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일정한 시간 되면 밥을 주니까 해 빨리 지고 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쪽 고양이보다 더 뚱뚱한 고양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그게 신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날이 좀 짧아가지고 한마디로 사냥을 많이 못하고 섭취를 많이 못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비든가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남방 고양이보다 더 뚱뚱한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낯이 좀 짧은 하고는 전혀 좀 관계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가 하면은 뚱뚱한 고양이들을 조사해보니까 뚱뚱한 고양이 중에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상적인 고양이는 없더라는 겁니다. 다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고양이가 상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고양이는 밤만 되면요 굶어 죽으면서 이 걱정합니다. 야, 내일은 사장 나가면은 좀 새로운 그저 찌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될 건데 내일 찌새끼 발견 못하면은 나는 죽는데 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상처 입은 고양이들은 무조건 밤에 나간다는 겁니다. 밤에 나가면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철조망에 걸리고 언덕에 떨어져가지고 막 그저 상처를 입어도 돌아다니면서 결국 동태대가리 한 마리라도 먹고 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진해서 나간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그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가가지고 보험 안 들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들고, 안 해주면 세 번 가고, 나중에 지칠 때까지. 그래서, 아유, 니한테 졌다. 니 보험 안 들어줬다가는 니 내 평생 따라다니겠네. 아이고, 내가 졌다. 보험하게 들어줄게. 그래서 결국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죠? 달콤한 사과를 먹는 거예요. 일본의 온라인 의류회사 사이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백화점 1위인 미스코시 이스탄 홀딩스의 2배입니다. 2배, 이 회사가. 조조타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제품을 정하고 빨리 만드는 줄 아시죠? 이 회사의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셔츠를 한 개 주문한다 하면요, 이 사이트에 딱 가면은 이 회사에서 이거 줍니다. 이거 옷 줍니다. 옷 슈터, 슈터. 그리고 앱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슈터 입은 상태에서 이거 내가 뭡니까? 그 앱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요, 내 몸 사이즈가 바로 딱 그 정확하게 사이즈를 딱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로 저기 조조슈트에 넘겨주면은 조조슈트에 거기에 맞는 옷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바로 배달해 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배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뭐 엄청 많이 팔리는 그런 회사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피카소가 가장 그 대표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거의 안 만들어 본 게 없으니까요. 한 분야의 최고 거장이 되면은 바로 그 물러치버리고 새로운 분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지금까지 해화에서 시작해서 조각, 판화, 무대예술, 무대 장식, 심지어 뭔가 도자기, 사파, 그래픽 아트, 뭐 무려 약 한 22,000점을 창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잭슨 플록이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쁜 놈. 한 가지도 건드리지 않는 게 없네. 한마디로 다 했다는 거다, 했다는 거. 근데 다 했는데도 다 했는 것마다 다 세계 최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특징은 뭡니까? 한 분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성공의 덫. 한 분야에 성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화에 대해서 성공하면은 끊임없이 해화만 여러분도 고집합니다. 조각 안 만드는 거예요. 왜? 해화에서 재미를 봤으니까요. 판화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판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분야에 성공하면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하면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도자기의 이 작품은 크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또 피카소니까 엄청나게 지금 팔리죠. 그래서 잭슨 폴록이 이 사람을 이겨주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은 피카소가 하지 않는 것을 잘한 겁니다. 왜? 피카소 한 거 해가지고는 결국 피카소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액션 페인팅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물감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 보십시오. 이거 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계 최초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작품 엄청 비쌉니다. 이 사람들 작품들이 뭐
이런 작품들 한번 보십시오. 남바 5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뭐 1억 4천만 달러. 우리로 치면은 거의 한 1,800억 됩니까? 그죠? 그림이 똑같으니까 그림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작업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작업을 시도한 거죠. 이번 크라이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사람 몸을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붓이라 생각하고 사람 몸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끄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림은 항상 붓으로 그려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죠, 그죠? 심지어 뭐 사람 몸에 물감을 칠해가지고 벽지에 이렇게 바로 찍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 그림도 엄청 비쌉니다. 어쨌든 뭐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죠? 자, 이런 작품들입니다. 자, 인텔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원래 메모리 회사인데 요즘 말다시피 메모리가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도 결국 메모리 하다가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옮겼다가 지금은 자율주행차로 많이 옮겼습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그죠? 자, 결국은 이 회사에서 잘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은, 새로운 분야를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스라엘 벤처 기업인, 모빌아이라는 회사를 다시 이 사람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디에 많이 치중하느냐, 자율주행차의 어떤 운영 체계에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도 최근마다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런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그죠? 동참하잖아요. 그죠? 크게 앉아 인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A라는 사업하다가 A라는 사업이 이미 성숙해 접어들면은 재미없다. 그러면 또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또 다시 성숙기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과 행동은 단호하고 빠르게 해라. 미적했다가는 결국 시간 보내다가는 결국은 경쟁회사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에 동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차에서 내리라. 한마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결국은 한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에 덫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텔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특수금속 고령회사.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주문공약비기에 적어놨죠. 당신이 생각하면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금속 이런 제품들이 많이 안 팔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아예 주물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 어떤 화병이나 화분이라든가 이런 주방용품으로 결국은 다시 선회하면서 새롭게 성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성공하는 회사들은 항상 한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마치고 조금 있다가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장입니다. 그죠? 3장. 3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변화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크게 우리 기업 조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저 기술을 우리 회사로 봐서는 일종의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코끼리는 우리 조직원들이 되겠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이런 칩 허스와 댄 허스라는 두 명의 형제 경영제학자가 지은 책 중에 스위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변화는 크게 힘든 것이 아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면 왜 어두워지느냐? 왜 어두워진 것을 또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여러 가지 뭐 회의하고 의논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방이 어두워지면 스위치 켜면 되던데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놓고 결국은 뭐 쓸데없는데 정신을 소비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수는 이 방향 제시 잘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의 방향이 바른가, 이것만 잘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할 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팀장급에 해당하는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항상 이성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게 한마디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코끼리죠, 그죠?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원들은 동기부여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움직일 때 동기부여를 할 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코끼리 싫어하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요즘 그렇게 분량이 많이 나는 이유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가 분량이 많이 난다. 그런 식으로 너무 데이터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뭔데 이거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는 코끼리는 어떻게 이런 타치를 해줘야 이 사람이 움직이느냐?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리더들이 인식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거죠, 그죠? 한마디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제일 첫 번째 기술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를 제시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를 제시해 주는 거. 무열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열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밑에 세자 시절에 정말로 내가 왕이 되면은 이런 것을 한번 고치고 싶다는 그런 것이 사무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조나라 위에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주 그 흉노족이죠, 흉노족. 그죠? 이 흉노족이 이 수시로 이 조나라들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농사 다 짓고 나면은 이 도둑놈들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농사 다 짓는 걸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나라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이 흉노족이 전쟁을 너무 잘 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이 무열왕 아버지가 이 흉노족 족장하고 만나서 그죠? 이런 의논을 합니다. 너 굳이 전쟁 치려고 내려오지 마라.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일정한 분량을 아예 너한테 보내줄게. 한마디로 뭡니까? 갖다 바치는 거야. 왜 그러면은 이 조나라로 봐서도 좀 작게 뺏기도 되니까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일랑은 이럴 때 자기 아버지한테 흉노족한테 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한마디로 칼이 된 겁니다. 그래, 내가 한마디로 왕이 돼봐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일랑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때처럼 이건 그죠? 농사 지은 거 갖다 바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농사 다 지은 거 우리 국민이 다 먹어도 힘든데 그 뭐 거의 한 3, 40% 뺏기고 나면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 방 뜨자는 거죠. 전쟁하면 치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도 국방력이 강하면은 결국은 이 짓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저놈한테 이길라 그러면은 저놈들은 말을 타면서 화를 쏘지 않느냐. 한마디로 기분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저런 식으로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말 타라는 거야, 말.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해 줍니다. 저 나라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타야 된다. 그래서 이놈들을 말 안 타는 사람들한테 말을 타게 하는 거야. 힘들죠, 그죠? 말 안 타는 사람이 말을 타니까 막 엉덩이도 매기고, 나중에 타다 보니까 힘드니까 못 타겠다죠. 그러면은, 그래, 못 타고 끊임없이 너 농사 지은 거 계속해서 뺏길래, 농사 다 지가지고 그냥 갖다 바칠래? 또 그래는 하기 싫죠. 그러면은 말 타라는 거야. 그래서, 한 4, 5년 말을 타니까 말을 잘 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타니까 말 위에서 관역을 사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저 나라 이길려면 간단하다. 말 타고 가면서 화살에서 관역 맞춰라는 거야. 쉽지가 않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관역도 맞추기가 힘든데 말을 타면서 관역을 맞춰가지고 정중앙에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군사들이 싫어하는 거야. 힘들다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은 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 타지 앉아 그 저기 화살 쏘지 마라. 화살 쏘지 말고 농사 지가지고 그냥 또 갖다 바치라는 거야. 그거는 싫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말을 타면서 화살을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한 4, 5년 하니까 정말 앉아 말 타면서도 화살을 잘 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앉아 그 휴노족한테 앉아 우리 조금 못 바친다. 그러니까 휴노족이 야 너는 많이 컸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일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판 싸우자. 그래서 한판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조나라 군사가 졌습니다. 왜 졌느냐? 이게 갑옷이 무게가 너무 나가는 거야, 무게가. 그러니까 말이 지치는 말이. 그래서 전유를 잘 살펴보니까 우리도 현노족처럼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그죠? 전쟁을 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기동력이 살면은 한마디로 승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행동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오랑캐복 입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줬다. 그런데 우리가 양반 나라가 어떻게 상금 옷을 입느냐? 저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끊임없이 그 신하들한테 그저 한마디로 읍소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쟁 지지 않았느냐? 우리 전쟁 옷이 무거워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간편하게 저런 호복을 입고 전쟁 한번 하면은 승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말인데 상금 옷을 입느냐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삼촌을 설득합니다. 한마디로 일일날 한마디로 막 그죠? 만주백관이 모여서 회를 하는데 제2인자 자기 삼촌이 한마디로 오랑캐 목을 입고 오는 거야. 그래 조카 네 말이 맞다. 옷 이게 뭐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백성이 잘 살고 우리가 자주 국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2인자가 저기 오랑캐 목을 입으니까 당연히 밑에서부터 자게 다 옷을 입죠, 그죠? 전쟁 치습니다.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하지. 말 훈련 잘 시키지, 화살 잘 쏘지, 옷 가볍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요. 그래서 조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흉노하고 전쟁에서 자주국방으로 이기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해라는 겁니다.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그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 60, 70년대 간단하게 그 이야기했잖아요.
초가집, 기붕 다 그저, 어, 개량하자.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화투 같은 거 치지 말고,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면, 금소 강조하면서 매일 아침 그 쓰레기 자동차에도 뭐 잘 살아보자 해. 막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국민들을 그저 이끌었잖아. 뭐 간단하다는 거야. 행동을 한마디로 제시해 주라는 거야, 행동을. 어. 자, 한번 볼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리더의 역할은, 국가가 무력감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 결국은 충노족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결국은 오랑캐 복을 입고 기병부대를 인솔해서 저 지평선 끝을 기도하고 오랑캐를 상대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라.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해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자기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바뀌게 해라는 겁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 여의도 본사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죠. 그래서 이 벽에는 이런 작은 LCD 화면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이 불만하게 되면은 이 LCD 화면에 고객이 불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벽을 통과해야만이 자기 그 사무실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서 다 보잖아. 그 글자를. 이 고객의 불만들이 막 적혀 있는 거야. 너 너무 한마디로 고객 응대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너 요즘 좀 잘 나가더만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한마디로 약속을 왜 잘 지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막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LCD 화면으로 비춰주니까 스스로 내가 가면서 보면서 스스로 내가 보고 느낀다니까요.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 옛날처럼 우리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남편들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여보 담배 한 갑 얼마고 5천 원. 야, 그 지금 하루에 한 갑 같으면은 한 달 같으면은 15만 원. 1년 같으면은 그 돈 한 200만 원 넣네. 10년만 모아도 돈 2천만 원이네. 1,000대 사겠네. 그래서 담배 끊어라. 그러면 남편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 열심히 벌고 사는데 담배 한 대 사는 것까지도 내 니한테 그렇게 간섭을 받아야 되나? 이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마디로 싫은 거야. 그런데 아마 아내가 감성적으로 한번 접근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 여보, 당신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데 이왕 풀 것 같으면은 내 인삼즙 사줄 테니까 인삼즙 사무면서 여보 담배 좀 피우소. 그리고 목 안 좋다면 요새 뭐 목에 좋는 거, 이거 도라지 즙이 좋다니까 내 도라지 즙 짜줄 테니까 도라지 즙 먹어가면서 여러분 담배 피워라. 그래야 당신 건강 또 유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남편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바꾸는 거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가 해결 안 되는 게 다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은 그래가지고 바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한 결과 고객 불만 건수나 서비스 개선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미지한 그런 사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가수와 코끼리의 변화를 돕는 아예 환경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스키폴 공항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화장실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오줌만 많이 사니까 한마디로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한마디로 불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좀 더 가까이 오줌을 누라. 심지어 사람들이 발바닥까지 표시해서 그 발바닥에 자세를 잡고 오줌 누라. 그래도 옆으로 이 가세로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어. 그래서 한 사람이 깨를 냈습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변기 안에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 심리가 뭔지 모르게 저 파리를 보는 순간에 저기에 갖다 대놓고 사고 싶다니까요. 그죠? 어.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한마디로 겉으로 오줌을 싸지 않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이 스키폴 공항에 이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거리가 좀 작아지고 훨씬 더 깨끗해지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시카고에 가면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러분 곡각지점 이런 데 가서는 지선도로 달리다가 이 곡각지점에서 갑자기 커브를 놓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쳐. 차가 뒤집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차에 받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하죠. 뭐 3km, 2km마다 좀 더 속도를 줄이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커버가 오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해도 한마디로 속도를 막 뺀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 해변에 뭐 널씬널씬한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다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은 그 속도로 달리다가 회전 지점에서 이 곡각 지점에서 그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별의별 계도를 다 하고 해도 그 사고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깨를 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로에다가 선을 긋는 게 선을. 처음에는 한 10m 정도 간격으로 선을 긋다가 그러면은 5m 정도 선을 긋다가 다음에는 한 2m 정도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도로를 달릴 때는 처음에는 20m마다 선이 그죠? 만나니까 좀 선이 좀 천천히 오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10m, 5m로 오다 보니까 선이 막 급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결국은 사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실로 변화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죠? 변화가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한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해가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4%고 그 60, 96%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담배 끊는 거 금주하겠다 다 실패하고 특히 뭐 여성들은 다이어트 다 실패하는 게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21개 나라, 그 잘 나가는 나라들이 다 왜 어떻게 다 사라지느냐. 결국은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나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경직성, 자기 만족, 게으름 때문에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성공의 덫에 갇혀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큰 것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산에 의해서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 자그마한 돌부리에 의해서 무너지지. 기업도 안 같지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큰 트렌드에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업종에서 사라지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결국은 뭐 끊임없이 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그울나라의 에디스에 보면은 그저 푸른 양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그래 뛰는데 상대방은 자기보다 똑같이 달리니까 그 속도로 달리래 가지고는 결국은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상대방도 내 이상으로 결국은 엄청나게 진하고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 그러면은 또 상대방보다도 더 빠른 속도, 더 빨리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숙명이고 기업가의 어떻게 보면 운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런 변화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하고 끊임없이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피터 드러그의 자기 자신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런 새로운 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새로운 변화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자기 스스로 보고 느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리더들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행동을 지시를 하고, 더 좋은 것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뭐 장기간에 거의 약 한 10분 정도의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회사의 새로운 변화에 그죠?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은, 도움이 됐었으면은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